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경항공모함 사업이 국회에서 예산 삭감으로 좌초 위기를 맞았다가 막판에 예산이 되살아나면서 기사회생하게 됐습니다. 위기를 맞았던 한국형 경항공모함 사업이 기사회생하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대양 해군을 추진하는 전 세계 각국의 해군은 저마다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 역시 앞다투며 항공모함을 건조하거나 실전 배치하고 있다. 항공모함이 등장한 배경과 역사, 더불어 한국형 경항공모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현대 해군력이 총집합된 항공모함과 림팩에 관해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게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지난해 말에 경항모 예산이 최초로 책정이 됐습니다.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동을 거는구나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항공모함, 흔히 바다 위의 도시라는 표현을 쓰죠. 군사 강국의 잣대로도 좀 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항공모함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앞으로의 가능성과 림팩 훈련까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근식 교수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번 잠수함 얘기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 잠시 동안 바다 한 부분 뛰어들고 싶고 막 이랬었습니다. 해군으로 입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하기에는 이제는 제가 세대장보다도 나이가 많아서. 요즘은 병역 자원이 부족해서 건강한 남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너무 기대되는 게 네. 항공모함 그리고 림팩, 약간 우리 가슴을 약간 뜨겁게 만들어주는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보니까 YTN이 약속은 잘 지키더라고. 지난번에 이제 잠수함 얘기가 다 끝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려다 보니까는 뭐 끝났다고 하고 다음에 한번 모시겠다는데 네네. 확실히 보시네요. 네. 여러분과의 약속 절대 지키겠습니다. YTN. 네, 이 항공모함 하면 전투기가 착륙하고 또 뜰 수 있는 그런 군함이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가 있는데 이 항공모함이 갖는 그 역할부터 그 의미가 다양하다고요. 모함은 알죠? 모함. 네. 어머니 배. 네. 그러니까 항공기 모함이라는 얘기죠. 항공기가 떴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게 항공모함이라는데 그런 뜻이었구나. 오, 어미모. 항공기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떴다가 돌아오고 이게 항공모함이라 하는데 지금 항공모함이라는 얘기가 19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때 한번 나왔어요. 우리가 필요하다. 근데 26년 만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 때 나와서 조금 전에 소개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항공모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항공모함이라는 거는 요즘에 가장 핫한 전투함. 그러니까 이 배가 뜨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뭐 분쟁이 있다든지 그래서 거기 항공기도 싣고 다니고 뭐 헬리콥터도 싣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이 전투 그 구호 재난 발생했을 때 옛날에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났을 때 그런 때 이제 미국에 구호물자 실어가지고 대기하면서 다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까지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항공모함이 굉장히 그 유용한 무기체계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요즘 핫한 무기. 그래서 요즘에는 강대국의 상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통 해외 토픽이나 뭐 이렇게 뉴스 보면은 어디 항공모함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니까 항공모함의 위상이 그만큼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처음 등장한 건 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상에서 현실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초에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그 열기구에다가 이제 폭탄을 실어가지고 그 위험지에 터뜨리고 도망오고 이런 거에서 아이디어가 발생됐어요. 열기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게 좀 신기하다. 하늘이 더 늦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군사용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전에 항공모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발전사가 그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 처음에는 항공모함이 없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 군함에서 이제 군용기가 발진을 해야 되죠. 네. 근데 뭐 가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륙을 못 하는 겁니다. 네. 바다를 통해서 이륙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언제 그럼 그게 처음 벌어졌냐? 1910년 11월 미국 군함 버밍햄에서
전투 목적의 이 전투기가 발진을 했죠. 하지만 발진을 했는데 회수를 어떻게 하냐? 항공모함이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쵸. 돌아올 갑판이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러면 갑판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항공모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다른 배들, 그냥 큰 배들 위에 발진할 수 있는 갑판을 처음에 깔아놓은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1918년 영국의 아거스 함이 나왔고 그 뒤에 1920년에 이거 역시 다른 배를 개장한 미국의 랭리 함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본격적인 항공모함은 아니었어요. 발진은 되는데 돌아와서 착륙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럼 딴 데 육지에 가서 착륙하고 막 그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제한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배의 구조물을 네. 네. 변형을 시키든 아니면 그대로 놔둬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함하다가 사고도 나고 많이 나겠다. 예, 착함을 아예 못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지로 돌아가야 되고 어. 이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본격적인 항공모함이 아니니까 전투 효과가 없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바다는 넓지 않습니까? 예, 배들로 정찰 수색을 하기에는 이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겠죠. 네. 비행기를 띄워서 위에서 보면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야, 항공모함은 앞으로 굉장히 쓸모있는 무기체계가 될 수 있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공모함도 문제였지만 다른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함재기입니다.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비행기의 성능이 무장을 풍족하게 하거나 아니면 공격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너무 구식의 복격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미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상당히 제한돼 있었죠. 하지만 함재기들의 성능이 발전을 하고 본격적으로 항공모함 설계가 이루어지는 2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 정도쯤 가서 이제부터는 기존에 있던 배를 개장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항공모함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 일본의 호쇼, 미국의 렉싱턴과 사라토가 이런 항공모함들이 전력화되면서 이제 항공모함이 그야말로 미래의 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역사상 이 항공모함이 처음으로 활약한 공습은 뭐예요? 뭘까요? 예. 많은 분들이 항공모함으로 시작된 공습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게 뭐가? 그렇죠. 진주만. 또 우리가 했던 타란토. 예,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네. 의외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18년 이 당시 독일의 점령지였던 덴마크 톤던에 대한 공습이 최초의 항공모함을 이용한 공습이었어요. 예. 이때 영국 해군 퓨리어스 함에서 발진한 7대의 샤피스 카멜기가 독일 해군의 제펄린 비행선 기지를 공격을 해서 L-54와 L-60 두 대의 비행선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항공모함에서 계획해서 비행 편대가 이륙을 해서 공격을 한 최초의 이때 공격이라고 제플린 기록돼 있어요. 비행선이란 뭐냐면 제플린 비행선이 왜 생긴다냐면은 표적 정보를 획득하는 거예요. 수평선은 10km 이상 되면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니까. 그래서 이제 네. 비행선을 활용해 가지고 저쪽에 무슨 표적이 있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순양함이나 전함이 엄청 컸어요. 그 배를 포를 쏘면은 막 30km, 40km 날아가는. 근데 수평선은 10km 이상인데 보이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표적 정보를 얻고 거기에 무슨 표적이 있느냐 알아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쏴라, 여기에 지금 접근한다. 그거를 이제 독일의 제플린을 그 비행선을 활용해서 하니까 영국 기분 나쁘잖아요. 네. 가서 때려 부신 거죠, 이제. 저 비행선 가서 잡아. 네. 이렇게. 비행선이지만 재미난 건 독일 해군에서 운영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임무는 정찰. 하지만 얄궂은 조그만한 이 포탄을 가지고 가서 또 폭격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얘기 나온 건 1차 대전인데 항공모함의 르네상스. 이거 뭐 전쟁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 붙이긴 좀 그런데 사실 항공모함이 정말 많이 쓰인 건 2차 대전이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진주만에서부터 얘기했고 또 영국이 이탈리아 공습한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저희 뉴전사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까 뉴전사 정주행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지식이 많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약을 하죠, 항공모함은. 그렇죠. 이제 지금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2차 대전 총지휘했던 미국의 니미츠 제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오늘날의 해전은 과거의 해전은 전함이 주도했고 조금 전에 전함 얘기했죠. 거포 포함주의. 네네네. 그다음에 그 과거의 해전은 전함이 주도하고 오늘날은 항공모함이 주도하고 있지만 미래의 해전은 잠수함이 주도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지금? 맞죠. 네. 틀린 것도 있고 맞은 것도 있죠. 오늘날 그때가 네. 오늘날인데 지금 76년이 지났잖아요. 네. 아직도 항공모함이 주력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잠수함은 그때 당시에 미래라고 했는데 지금 76년 지난 지금 잠수함이 자리 잡고 있죠. 네. 사실은 여러분 모르지만은 지금 핵전쟁을 억제하는 최선봉에 있는 게 핵잠수함이에요. 핵무기 싣고. 그래서 지금 아무튼 항공모함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아주 유용한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문화 콘텐츠 혹은 다른 뭐 작품들에서 많이 드러나 있죠. 그래요? 예, 뭐 미국이라고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됐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 회의를 소집하죠. 그러면 군인들 혹은 뭐 안보 스태프들이 다 모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화면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 우리 항모는 어디 있습니까?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칠함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칠함대는 문제 나면 안 됩니다. 우리 쪽 근처에서 다른 함대, 다른 함대. 그래요? 미국 웹사이트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는 11척이 어디 있는지 다 나와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도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과시하는 거죠. 과시용으로. 그럼 현대전에서도 활약했을 텐데 대표적인 거 어떤 거 있습니까?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포클랜드 전쟁은 사실은 항공모함과 잠수함의 중요성을 확실히 극명하게 보여준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미난 거는 아르헨티나도 영국도 항공모함과 잠수함 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영국은 본토에서 상당히 먼 거리의 전장터로 병력을 보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양이죠. 네. 그래서 이 원양으로 함대를 보내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우리 자국에서 이 항공 전력으로 그들을 커버해 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더더욱 중요한 게 항공모함이 되는 겁니다. 네. 당시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국가의 자국의 이 원정 함대를 보내는데 이 제공권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날라오는 공군기에 그렇죠. 폭격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그때 당시에 이 중형 항모를 바로 퇴역을 시킨 뒤였어요. 아크로 웨알이라고 꽤 괜찮은 중형 항모가 있었는데 여러 이유로 퇴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원정 함대를 아르헨티나 공군력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해리역이 20대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소형 항모 2척뿐이었죠. 영국의 중형 항모가 퇴역을 한 게 요 이유만으로 아르헨티나가 전쟁을 결정했다. 이건 말도 안 되지만 아르헨티나가 그럼 이제 우리 좀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거는 그런 요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수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르헨티나에 이 잠수함 전력이 있긴 있었지만 뭐 원자력 잠수함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구식 잠수함들이 있었죠.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하려면 첫 번째 단추를 꿰매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사우스 조지아 섬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스 조지아 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영국군은 다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그냥 점령만 하면 돼. 근데 아르헨티나 디젤 잠수함 산타페 함이 그 작전 지역에서 작전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입수가 된 겁니다. 그 잠수함 하나 때문에 작전 계획대로 작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영국군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정찰 자산을 동원을 해서 다행히 이 스노클하는 그 산타페 함을 발견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기관총, 뭐 심지어 대전차와 화기까지 동원을 해서 그 잠수함을 무력시킨 후에야 사우스 조지아 섬을 점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영국의 원정 함대를 디젤 잠수함 한 척이 이렇게 괴롭히게 된 거죠. 개전 하루 다음 날인 5월 2일 해전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영국에는 이 처칠급 핵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핵 잠수함의 한 명은 컨커러. 이 컨커러가 아르헨티나 해군 순양함 벨그라노를 격침을 시키게 됩니다. 계속 사실은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잠수함에서 만약에 이 순양함을 놔두면 그리고 이들이 추적에서 벗어나면 분명히 우리가 공격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본국에다가 공격 요청을 하게 돼요. 본국에서 위성통신을 통해서 공격을 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1400야드 거리에서 마크 8 어뢰
3발을 발사를 합니다. 그 중에 2발이 명중을 하게 되죠. 바로 코앞에서 쐈네. 1.2km 정도. 점점 진짜 1.5km에 쏘는 아깝다. 건 진짜 눈앞에서 쏜 거예요. 근데 잘 아시네. 저도 관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박사님 덕분에 예벽 해군해도 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해전은 현대전에서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디젤 잠수함이 동시에 투입돼 가지고 각각의 전투 역량을 발휘한 대표적인 해전이에요. 그래서 야, 항공모함 저래서 필요하구나. 핵잠수함은 저래서 필요하구나. 재래식 디젤 잠수함 저래서 필요하구나. 다 교훈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맨 먼저 핵추진 잠수함이 가서 컨커러가 5차 갔는데 2주 만에 도착해가지고 아르헨티나 순양함을 격침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군들을 바짝 얼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했어요. 아르헨티나 해군 초전에 제압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항공모함이 와가지고 제공권을 또 장악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아르헨티나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세 척 있었는데 나머지는 정비 불량이고 한 척만 살아있었어. 한 척이 나가가지고 34일 동안 영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괴롭힌 거예요. 영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못 잡아냈어. 근데 아르헨티나 디젤 잠수함에서 공격을 했어요. 3번. 근데 다 실패했어. 실패한 이유가 엄청난 이유야. 정비 불량. 그다음에 뭐 그 케이블을 잘못 연결했어. 그래서 가다가 와이어가 끊어지고 불발탄되고 그래가지고 그 아르헨티나 잠수함이 공격만 성공했으면 전쟁이 오래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순양함을 격침시키면서 초전에 제압을 함으로써 전쟁이 종결을 앞당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분석하는데 정말 아르헨티나가 해도 너무한다. 이것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아? 그래가지고 우리 항공모함 쓸만한 거 만들자. 그때는 2만 톤짜리였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고 막 장관이 여러 명 바뀌면서 의사결정해가지고 19년 만에 그래서 퀸 엘리자베스 두호를 이번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이렇게 중요하다 보여준 거지. 저희가 이렇게 그 땅 사고 뭐 하는 그 게임에서 퀸 엘리자베스호 그 유람선이 있는데 이 항공모함으로 탄생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항공모함이 전세적으로 전투에서 활용된 건 너무너무 많지만 근데 이런 전쟁 말고도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전쟁 말고도 쓰임새가 평상시에는 전쟁을 억제하는 거지. 나 이런 무기가 있어. 잘못하면 내 항공기 이 많은 항공기 가서 들이붓겠어. 함부로 건들지 마. 이런 이제 압박하는 거고 억제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쓰나미 발생하고 뭐 그런 데는 뭐 지진 발생하고 이런 데는 엄청난 물량이 필요하다. 그런 데 가서 도와주고. 적재를 어마어마하게. 네, 그렇죠. 거기는 뭐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5, 6천 명 사니까 층수만 해도 10층이 10층. 응? 그리고 5, 6천 명 사니까 백령도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요? 5,010몇 명이던데 항공모함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백령도 인구라고 그 정도로 많이 살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도시라는 얘기 그런 얘기라고. 거기에 막 영화관, 뭐 방송국, 뭐 그 엄청나게 많아요 시설들이.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저인망 그물 막 이런 거. 항공모함에 정말 뭐 음식이 좀 부족하면 좀 잡기도 하고. 이제 허준 씨가 곧 항공모함 함장으로 탄생할 것 같네. 항공모함 자체가 전쟁 억지력이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 대형 항공모함을 기준으로 하면 웬만한 나라 공군력 합친 것보다 그 항공모함 한 대 가는 게 훨씬 더 세요. 그러니까 걸핏하면 보내는 곳이 중동 쪽이잖아요. 이라크에도 갔었죠? 그냥 조금 소란스럽다. 그쪽 지역이 소란스럽다. 잠재워야겠다 싶으면 보내는 게 항공모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데요. 2016년에 IS가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교전이 벌어졌죠.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 아이젠하워함이 이 지상 표적을 공격을 했어요. 항공모함 한 대가 그 지역에서 공중 전력을 따지니까 그러니까 공군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상에서 발진하는 공군기도 있었을 텐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 세력이 어느 정도의 공중 전력을 차지하나 그걸 계산해 봤더니 25%. 전 공중 세력에서 25% 정도의 세력을 항공모함이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력이 많은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 왜 항공모함이 필요해?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바다도 좁은데. 근데 우리가 6.25 전쟁 때 낙동강 전투까지 밀렸잖아요. 초전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공항이 대구, 포항, 부산 정도였다. 나머지 공항은 다 공격받아가지고 쓸 수가 없을 정도. 그다음 대구, 포항, 부산도 그 공격을 받았는데 일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군에서 포격을 해야 되는데 유엔군 그 참전 미국 그 공군 중장이 유엔군 사령관에 요청을 했어요. 그 포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미국 항공기를 지원을 받았어요. 거기서 날아오니까 1시간 날라와. 15분 내 20분 정도 전투하면 돌아가야 돼요. 그거 잘 못 지키다가 돌아가다가 떨어진 항공기도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항공모함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항공모함 4척이 동원됐어요. 그때 영국 항공모함도 왔어요. 트라이엄프. 그래서 4척이 낙동강 전투하면서 계속 지원해 준 거예요. 그 정도로 폭격을 부어가지고 북진을 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마련한 거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날 때 흥남 철수작전 기억하실 거예요. 막 10만 명이 아우성 치면서 이렇게 오고 왔잖아요. 국제시장에. 그때 당시에도 철수 못하게 하려고 중공군이 포위했어요. 흥남을. 포위해가지고 공격 들어오는 거를 그때는 항공모함 7척, 7개 전단이 동원돼서 그걸 막았다고. 이렇게 엄청난 효과가 있었고, 그걸 우리 국민들 항공모함이 7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그럼 미국이 대신 싸워주니까 모르는 거야? 항공모함이 왜 한국에서 필요해? 그런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6.25 전쟁 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1949년도에 미국에서 항공모함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비싼 걸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이제 전쟁도 끝났는데. 그래서 리젝트 됐어. 그런데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전에 그 역할 이제 이거를 검토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51년도에 그러면은 다시 만들어. 그래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 여태까지 온 거예요. 이 전력 세계 최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전에서 항공모함이 역할을 했다. 우리 국민들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얘기하면 항공모함 비싼 걸 왜 만들어 자꾸 그런다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 예는 1968년도에 푸에블로 납치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허준 씨는 기억하겠네. 문철 씨는 모를 거예요 아마. 그 북한에 그 미국의 정부 수집함을 납치했어요. 무단 납치 영해 안으로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여기 김신조 사건 다음 김신조가 1월 거예요. 21일 날이고 이게 2월 23일이거든. 그럼 복합적으로 벌어진 거. 김신조 때는 우리가 막 공격하겠다 하니까 미국 사람을 반대했어요. 근데 왜? 확전시키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들 푸에블로 납치 사건 되니까 항공모함 3척을 동원한 거예요. 기분 엄청 나빴지. 그래서 우리가 전시 작전을 통제하자, 가져오자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무튼 그렇게 3척이 동원돼 가지고 협상으로 유도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좀 지난 후에 포로 다 귀환했죠. 그런 사례가 있었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 2016년도 8월 24일 날 북한이 SLBM을 쏴가지고 500km 달리 성공했어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북한에서 ICBM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화성 12, 13 쏘고 그랬어요. 그럼 미국에 쐈다, 뭐 괌에 겨냥해서 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미동도 끔찍 안 했지. ICBM 능력 안 돼. 그랬는데 2016년도 8월 24일 날 SLBM을 쏴가지고 500km를 성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이 움직인 거예요. 미국 놔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2017년도에 트럼프가 항공모함 전단 3개 전단을 동원해가지고 북한 폭격하겠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리고 해서 결국에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평상시에 항공모함 위력이지. 사실은 되게 놀라웠던 게 저희가 흥남부두 철수가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 안에.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얘기를 못하는 거지 기록으로도 남아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 미 함대 함장의 어떤 감동 어린 뭐 어떤 퇴각 스토리는 알았지만 항공모함이 7척이 들어와서 동해안을 지켰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아 이래서 우리 항공모함이라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것도 느꼈는데 정말 여러 가지의 어떤 이야기 박사님 아니었으면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 멘트가 중요해요. 네. 교수님도 중요하시고요. 네. 근데 이거 사실 정말 군사력의 그것도 해군의 가장 뭐 엄청난 힘 이럴 때 얘기하는 게 항공모함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는 잘 아다시피 항공모함 왕국하면 미국이죠. 미국이죠. 11척, 그것도 10만 톤 이상. 그 한번 타보셨어요? 한국모 못 타봤죠. 항공모함을 가면은 기가 확 죽어요. 정말 미국은 대단한 나라구나. 그걸 느껴요. 거기는 뭐 같은 친척이 어느 기간 동안에 타도 그 근무해도 너 언제 몇 년도에 어디 근무했지? 그러면 나 어디 탔어? 뭐 레인저호에 탔어? 그러면 나도 거기 탔었는데. 이 정도로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조리하는 사람만 해도 300명 정도 되니까 네. 조리 100만. 조리병. 이거 그거 사실이에요? 진짜. 항공모함에 자기 구역이 있어서 거기 벗어나면 탈영이라고? 그거는 좀 과장된 것 같아요. 내 발이 틀린 거 확인하러 갔다 오시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항공모함이 워낙 넓어서 자기 이렇게 구역이 있어서 여기 벗어나면 탈영이라고 막. 그거는 루머고요. 어. 항공모함에서 탈영을 해서 몇 달을 버틴 사람은 있습니다. 항공모함 내에서 탈영을 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마 스토리가 그런 탈영병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구역에만 격실이 막 2, 3천 개 되니까 생각한 거죠. 격실이 2, 3천 개 되니까 수만 모르는 거죠. 그럼 2위는 영국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2척 가지고 있는가 영국 퀸 엘리자베스 6만 5천 톤 2척이고 중국이 5만 6천 톤, 6만 톤 해가지고 지금 2척을 운용하고 있고 한 척은 만들고 있고 또 네 번째 배부터는 저 원자력 추진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2척 가지고 있는 나머지가 이제 프랑스, 인도, 러시아, 스페인, 태국에는 한 척씩 가지고 있고 태국이 한 척 갖고 있다고요? 태국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데 좀 12,000톤. 이건 우리 독도함보다 작아요. 근데 거기는 그야말로 옆에서 옆 나라가 가지니까 갖는 그런 좀 우스운 빵스러운 운용 능력도 부족하고 근데 거기는 항공모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에는 12,000톤 크기도 작고 탑재했는 항공이 더 조잡해요. 그래서 거기는 좀 아무튼 항공모함이라 해요. 경항모라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르헨티나도 가지고 있었는데 잘 활용을 못했어요. 폴란드 때. 네. 그다음에 이제 호주, 브라질, 캐나다, 네덜란드 이런 데가 가졌거나 퇴역하고 다시 가지려고 하는 나라들. 그래서 국력의 상징이에요. 만약에 항공모함을 우리가 보유한다. 좋은 거를 보유해야 됩니다. 예, 경항모 이런 아르헨티나가 거 하면 안 되겠어요. 아니 뭐 경항모도 아니요, 경항모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경항모는 3만 톤 넘어가는 급 아니었나요? 예, 그러니까 경항모도 경항모 나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가 왜 항공모함이 있는데 못 써먹었냐? 이유가 함재기가 어떤 특정한 이 기상 조건을 갖춰야지 뜰 수 있었고, 그리고 함재기들도 문제고 이 항공모함 자체도 전속력으로 또 항진을 해줘야지 그래야죠. 양력을 받아서 함재기가 뜰 수 있었어요. 근데 같이 달려야 돼요? 예, 기상도 안 좋았고 해상의 기상도 안 좋았고 공중의 기상도 안 좋아서 항공모함이 작전은 나왔지만 작전을 못하고 돌아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항모는 가지면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박사님 이게 뜬금없는 질문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지난번 중미 간에 굉장히 첨예하게 이 긴장감이 올라갔던 게 바다 항공모함 작전을 갖다가 서로 같이 하면서 중국 항공모함 함대 사이를 미국 그 항공모함들이 막 지나다니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공모함을 갖게 되면 그 정도 항공모함보다는 좋은 항공모함인 건가요? 미국, 중국보다는 좀 작은 항모 규모일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일단 많이 들으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국민들이 6.25 전쟁 때 그렇게 활약한 걸 기억을 안 해요. 미국이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못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경항모로 시작하자. 우리 뭐 너무 돈을 안 들일 때야 이런 가져야 된다. 이런 개념을 시작하는데. 스키 점프대로 이렇게 가는 그런 항모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어요. 올해부터 시작하면 4년 정도 기본 설계를 해요. 기본 설계 기간에 우리가 설계해서 어떤 항모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크기로 갈 것인가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무기를 싣고 항공기는 어떤 항공기를 싣고 그다음에 가격은 어느 정도 이 염출이 돼요. 이제 4년 후에. 아무튼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지금 항모 경쟁하고 있죠. 미국을 따라가려고 지금 중국이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경항모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게요. 해군이 좀 선택의 폭을 넓혀 놓으려고 경자를 뺐습니다. 한국형 항모 사업이 됐죠. 제일 큰 항모는 그럼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예, 11만 톤. 말씀하셨듯이 아, 11만 톤인데 제가 2016년에 부산에 들어온 항모를 타볼 수 있었죠. 그게 뭐 그렇다고 같이 항해를 나간 건 아니고요. 그 위에서 달려보셨어요? 끝에서 끝까지? 달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막 330m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신형 함재기들이 쫙 늘어서 있어서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니까 대신에 올라가서 실제로 보고 그리고 뭐 이 갑판 아래 내려와 경락고에 내려와서 준비하는 거 보고 이렇게 했었죠. 교수님, 림팩 직접 참여하셨죠? 참여했죠. 와, 림팩하면 약간 2002년도에. 예. 우리가 아는 가장 큰 규모의 훈련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해군 훈련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훈련이죠. 림 오브 퍼시픽. 그럼 환 태평양. 환이란 말은 알죠.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 태평양. 환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이 참여해서 최신 군함들, 뭐 최신 무기 체계 이런 것들 이제 선보이면서 이렇게 훈련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다자간의 연합 방위 능력을 확인하고 그냥 힘을 합하자 이거죠. 그래서 특정 국가에서 도발할 경우 같이 힘을 합해서 분쇄하자 이런 의지를 담고 이런 걸 매 2년마다 미국 주도로 하와이에서 합니다. 항모 훈련도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항공모함이 제일 큰 배죠.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거의 참여하고 항공모함보다 조금 작은 미국의 강습 상륙함 그런 것도 4-5만 톤 돼요. 그건 중형 항모라고 우리로 볼 때는. 근데 미국에서는 워낙 큰 함정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강습함 그래요. 아, 우리로 볼 때는 항공모함인데. 교수님 못 타고 가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 잠수함 나대용 함장 있으니까 1200톤짜리 잠수함 몰고 갔는데 그 항공모함 가다 보면은 이만하지 이제 거의 좁쌀만하지. 근데 왜 하와이에서 림팩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림팩 이름에서 벌써 알 수 있잖아요. 환태평양 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평양 지역 어디선가 해야 되잖아요. 미 해군이 주축이 되고 게다가 태평양 사령부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하와이가 최적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하와이는 미국 본토랑 좀 멀리 떨어져 있고 태평양 한복판이기 때문에 대규모 함대가 훈련을 하기엔 최적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또 적국하고 또 그러니까 가상의 적국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교적인 마찰이 날 일도 별로 없고 뭐 보안을 지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게다가 이 하와이가 어디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유명한 관광의 명소. 그래서 그건 덤입니다. 네. 마치 이렇게 콤파스로 이렇게 찍어놓듯이 환태평양을 이렇게 해서 중앙에 딱 이렇게 하와이에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럼 림팩 훈련이 시작이 되면 이 하와이에 전 세계 항공모함들이 다 모이는 건가요? 군함들의 이 경쟁을 하는 각축장이 되죠. 그래 자기들이 제일 자랑하는 가장 최신 무기를 이제 선보이는 거죠. 거기는 뭐 핵추인 잠수함부터 시작해 이지스 구축함, 그다음에 뭐 해병대, 뭐 항공기도 P3 뭐 이런 것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나라마다 거기 가면 이제 뭐 최신 무기를 선보이고, 그다음에 훈련 전술이 있으면은 뭐 서로 교환도 하고 그런 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매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무기 체계가 빨리 진화되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그렇지. 거기 가면은 일종의 어떤 때는 무기 세일즈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딱 봐놓고 이제 와서 이제 토의해가지고 그거 괜찮더라 이런 소개도 하고. 우리 한국군 같은 경우는 뭐 대함 미사일 잠수함에서 제가 2002년도에 가서 처음으로 잠대함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한국 같은 해역에서는 환경 오염 때문에 폐 군함을 아무데나 이렇게 깔아앉히기 힘들어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하도 많아요. 폐 군함이. 워낙 2차 때 군함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군함을 가다 거기 같이 사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함포로 쏘고 미사일로 쏘고 어리로 쏘고 해서 깔아앉힌다고. 군함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런 걸 해요. 근데 이제 2020년도에는 그 특이한 게 있었어요. 우리 해군의 그 대령이 가서 기동부대 사령관에 있어. 기동부대 사령관. 근데 뭐
한 10여국에서 한 22척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기동부대 사령관은 몇 개 국가를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령관을 하는 거예요. 2014년도에 우리 한국 해군이 최초로 미국 그 전체 사령관으로부터 너 대공전 할 때 네가 지휘관 좀 해봐라. 미사일 뭐 환포 쏘고 할 때 그런 정도를 했는데 여러 척의 여러 국가를 한 게 처음이에요. 그만큼 우리 한국을 인정해 주는 거지. 다 영어로 이제 신호문 같은 거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2020년도에는 좀 어깨가 올라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국가들을 지휘할 정도로 역량이 컸다.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기까지 우리가 참여한 기간이 꽤 길죠? 그렇죠. 우리 민팩은 1671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수상 전투함은 1990년도부터 참석하고 잠수함은 1998년도부터 참석했어요. 잠수함은 제가 함장할 때 2000년대 세 번째 제가 참석한 거죠. 자꾸 잠수함 부대 출신이시니까 잠수함 이야기만 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줘야지 이 수상함 부대 분들이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2010년도에는 참고로 한국 해군에서 탑건이 나왔습니다. 포격술로. 예. 그래서 잠수함은 물론 잘하지만 이 수상함대도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지 오해를 안 받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우리 장병 여러분들 항상 대한민국을 지켜주느라 너무 고생 많고 수고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 수고해야 되는 게 훈련전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훈련이든지 뭐든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똑같은 거죠. 네. 많이 준비하면 많이 써먹는 것인데 특히 훈련 같은 거는 완전히 준비하자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요. 영어로 영어로 다 신호문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은 왼쪽으로 가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배도 있고 너 뭐 포 쏴 어디다 쏘았는데 엉뚱한 데 쏘는 데도 있다고요. 훈련 중에 진짜 그런 일이 그런 있었어요? 사례가 발생하죠. 그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거죠. 한 6개월간 정도 준비해요. 6개월. 6개월이나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해군의 숫자가 꽤 되잖아요. 근데 림팩에 참여한 숫자는 극소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차출이 되나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게 돼요? 이제 림팩을 가려면은 이제 주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사람, 인원,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교육 훈련. 사람이 퍼스트 어디 가나? 사람은 그 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수리한 배 아니면 새로 나온 배. 아까 얘기한 필리핀의 그런 배 금방 인수한 배 이런 배들을 보내는 게 우리는 이제 충공 이순신 말고. 우리는 충공 이순신보다 더 좋은 배도 많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배를 선정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인원은 그 승조원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는 talk with eyes 그래요. 눈으로 말할 정도의 수준이 돼야 돼요. 딱 이렇게 하면 지금 함장이 지금 뭘 원하는구나 딱 집어할 수 있는 이런 수준. 그래서 거의 그냥 패밀리 수준으로. 네. 패밀리 중에도 싸우는 패밀리도 있지만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 저 갈 때는 40명. 잠수함 40명 했는데 진짜 정예다. 지금은 50명인 배도 있고 많이 변하니까. 그다음에 수상함 같은 경우는 뭐 한 300명 정도 되잖아요. 충무공 이순신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이제 내리게 하고 또 새로 뽑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영어 공부도 시키고 그다음에 뭐 신체 검사도 정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기간이 이동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아프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거 굉장히 관리하죠. 그다음에 장비는 그동안 쭉 다녀오면서 어느 장비가 고장이 많이 나더라 이런 걸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요. 그래서 그런 부속품을 많이 가져가죠. 그렇게 하고 어떤 장비 고장, 어떤 방법으로 수리한다는 이 처치법 이런 것도 다 숙지하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을 하는데 가면 전투하잖아요. 전투. 포 쏘는 건 기본이고 표적 보고 쏘는 건 기본이고 이제 공방전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은 뭐 청항공이 나눠서 오니까 서로 머리 싸움이란 말이죠. 그럴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잠수함 같은 경우나 함장이 다 외워야 돼요. 적 함정에 음파 탐지사 같은 경우는 쭉 지나가면은 배에서 고유적으로 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음문이라고 하거든. 예를 들어 허준 씨 전화 받으면 내가 허준 씨랑 태상호 씨 다 알잖아요. 그런 것 같이 잠수함에서도 그걸 다 데이터베이스 해놔요. 저 딱 지나가면 음파서 저거 지금 어느 배입니다. 어느 나라 배입니다. 알려줘야 돼 함장한테. 그거 못 알려주면 바보지. 그런 거. 그다음에 함장 같은 경우는 전망경을 딱 그 물속에 있다 올라와서 표적을 확인할 때는 7초 만에 전망경을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적 레이더에 탐지돼 전망경. 한 바퀴 쫙 돌리고 내려야 돼. 쫙 돌리고 내릴 때
눈으로 파악한 걸 머리에 암기하고 내려가요, 함장이. 아, 저기 오른쪽 45도에는 미국의 구축함이 있었고 왼쪽에는 순양함이 있었고 뒤에는 그 군수 지원함이 있었다. 이걸 딱 가지고 내려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실루엣, 함정이 실루엣이 있어요. 실루엣을 보고 계속 외워야 돼. 아, 여기는 이 특징, 여기, 이게, 이 순양하면 여기 앞에 분이 많이 나와 있지. 레이더가 이렇게 됐지. 이거 계속 외워야 돼. 가족 오락관 많이 본 사람들이 유리하겠네요. 잠깐 보고 말해요, 뭐 이런. 실루엣, 그러니까 커튼 뒤에, 이제 커튼 뒤에 누구냐, 이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함장이 잘 아는 사람이 빨리 결심을 한다고. 이제 그런 걸 다 카메라 외워야 같은 거 달면 안 돼요? 요새는 그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시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긴 또 일단 함장의 빨리빨리 능력이 중요하긴 그렇죠. 하겠죠. 그래서 잠수함 함장이 잘못해가지고 2차 대전 때 죽은 승조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아요. 승조원도 잘하는데 함장이 잘못 판단해 다 죽는 거라고. 그래서 독일의 그 잠수함 함장들이 그 별명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별명 중에 하나가 생명보험. 생명보험이라. 아, 그 사람하고 나가면 안 죽어. 어, 근데 그 당시 2차 대전 때는 10중 8구는 나가면 죽었어요. 잠수함이 워낙. 워낙 많이 죽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승조원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려면 함장이 엄청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사전에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전을 하고 나서 그래 전투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낭패죠. 근데 아무리 최신 잠수함으로 간다고 해도 고장 같은 건 안 나요? 고장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사람도 감기 걸리니까. 근데 이 고장 나는 걸 예측하죠. 그래서 아, 이 장비가 뭐 적도 지방에 가면은 이런 장비들이 많이 고장 나더라. 습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건 이미 예측을 해요.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속품, 여유분을 가지고 가죠. 이렇게 철저한 준비로 대한민국 잠수함만 유일하게 림팩 훈련 기간 도중 고장을 일으키지 않아 외국 해군들의 부러움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와이에 가면은 이제 수많은 함정들이 다 전시돼 있잖아요. 정박할 때 그럼 이제 사전회의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해요. 저도 일본 배도 가보고 그다음에 호주 배도 가고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그 지휘관이 있었는데 호주 제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 과정 갔을 때 같은 동기였는데 그 친구가 나를 방문해가지고 우리 배를 한번 보더만은 정말 정비 잘했다. 정리 그리고 나서 호주 함장한테 너 나대용함 승조원들 데리고 와서 봐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달라요, 수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장비 수준. 그런데 또 마인드가 있어 봐요. 그런 거 보면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일본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 중에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정비하는 수준 이런 것들이. 예. 제가 그 2000년대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서브 하픈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시험 발사했는데 72km 이격도인데 군수 지원함 미국 표적함 넣고 쐈는데, 야, 그거 준비를 엄청나게 했거든. 엄청나게 했는데. 하루 전날 미국에 이제 그 군수 지원 부두에 가요.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유도탄을 실는 거예요. 훈련 유도탄. 실어가지고 이제 다 테스트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다시 원래 부두로 왔다가 다음날 나가는 것. 테스트를 하러 갔는데 오전 8시부터 했어요. 8시부터. 그런데 이게 성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후 4시까지 4시. 피가 말랭이. 이거 못하면 이건 큰일인데 한국이 무슨 낯으로 돌아가. 근데 거기에 테크니컬 어시스턴스 그러니까 기술자 전투체계 시스템은 독일에서 가져왔고 그다음에 유도탄은 미국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기술자도 오고 미국의 기술자도 왔어. 도와주는 거 이제 처음으로 하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원인을 발견을 못했어. 근데 우리 한국에 우리 승조원 중에 문준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그 독일 그 기술자들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he has a magic hand 그러는 게 칭찬을 애매하게 하면서 빠져나가더라고요. 기술자한테 마법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한국 해군이 우수합니다.